1948년 8월 대한민국. 당시 일제의 패전 이후 38선 이남을 통치하던 미군정이 철수하면서 제1공화국이 그 뒤를 이어받아 한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비록 이북과 분단된 상황이라고는 하나 한일합병 이후 처음으로 자주 국가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된 국민과 국회는 향후 한국을 이끌 정부 인사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법부를 관장할 대법원장으로 한 남자가 임명됐다. 국무회의의 만장일치라는 압도적인 결과 속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고 법의 기틀을 만든다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남자. 그의 이름은 김병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이다. 김병로는 1887년 12월 15일에 전라도 순창군 복흥면에서 김상희와 장흥고시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명망 높은 학자들을 배출한 명문가로 유명했는데 김병로는 퇴계이원과 동문이자 문묘에 배양될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지닌 김인후의 15대 손이었다. 김병로의 부친인 김상희는 사관원 정원을 지냈는데 훗날 아들의 행적과 비슷하게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탄핵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처럼 명문가 출신인데다가 부친이 관리로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김병로는 한양에서 성리학 교육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으나 그가 9살이 되던 1896년에 부친을 병으로 잃고 말았다. 10살이 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나 김병로는 이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학문을 공부해 나갔다. 17살의 김병로는 조선 최후의 대유학자라 불린 전우의 휘하로 들어가 2년 동안 성리학을 배웠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유학자, 양반 출신 독립운동가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병로가 성리학을 배울 시기에 조선은 이미 망국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병로는 이런 상황에서 성리학만으로는 조국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목포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 군함들을 보고 이러한 생각이 더더욱 강해졌다고 한다. 때문에 18살이 되던 1904년에 전우의 곁을 떠나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일신학교에 입학하여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산술과 서양사 등을 배웠다. 당시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그러했듯 김병로 역시 갈고 닦은 지식으로 조국에 도움이 되고자 했으나 그의 희망과 달리 조선은 일제에 의해 빠르게 국권을 침탈당하고 있었다. 결국 일산학교에서 수학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김병로는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이때 김병로는 의병부대에 합류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담양 용추사를 찾아온 최익현의 연설에 감화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의병이 된 김병로는 이듬해인 1906년에 70여 명 규모의 의병부대와 함께 순창읍 1인 보좌청을 습격했으나 곧바로 투입된 토벌부대에 의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절망한 김병로는 자신의 호를 거리에 사람이란 뜻의 가인으로 지었다. 주권을 잃은 조선과 만국의 백성이 된 자신의 처지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나마 기적적으로 처벌을 면한 김병로는 20살의 나이에 집안 친척인 김성수의 장인이 운영하는 창평군의 창흥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학업을 전전하면서도 독립에 대한 김병로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이후 24살이 되는 1910년에 김병로는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일제의 의병 토벌을 겪으며 단순 무력만으로는 일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였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고 끝내 열강에까지 오른 일본처럼 김병로는 조선 또한 계몽운동을 통해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비록 국권을 빼앗은 침략자일지라도 그들의 강점은 인정하고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뜻을 굳힌 김병로는 당해인 1910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갔다. 도쿄에 도착한 김병로는 그 길로 니혼대학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 대학 야간부 법학부에 입학했다. 법학과는 일본 내에서도 위상이 높았던 데다가 고등고시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했기 때문에 당시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였다. 김병로 역시 양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일제의 법률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탄압받는 민족운동가들을 구명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포부를 지니고 김병로는 밤낮 구분 없이 두 학교를 다니며 법률 공부에 매진했으나 당해 8월 29일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이닥쳤다.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강제 병합이었다. 비록 을사조약 이후로 조선은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긴 했으나 최소한의 주권마저 빼앗기고 완전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현실은 김병로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결국 만국에 대한 충격으로 폐결에까지 걸리게 되자 김병로는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한반도로 귀국했다.
이후 김병로는 한동안 고향에서 요양 생활을 보냈으나 2년 후인 1912년에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미처 끝내지 못한 법률 공부를 재개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고는 하나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조선 독립과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김병로는 생각했다. 그렇게 일본으로 향한 김병로는 메이지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이듬해에 졸업한 뒤 1914년에 대학원 과정인 주호 대학법률고등연구에 들어갔다. 이때 김병로는 타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성취를 보여 교수로부터 직접 변호사 시험 응시 권유까지 받았으나 조선인에게는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당시 법률 때문에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1915년 7월에 귀국했다. 이외에 문예잡지 겸 기관지인 학지광을 창간하여 편집장을 지내거나 가난한 유학생들의 학자금을 보조하는 금연회를 조직하는 등 김병로는 단순 학업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의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반도로 돌아온 김병로는 여러 대학의 법률 강의를 맡았는데 귀국 1년 뒤인 1916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담당했다. 강사 활동 이외에도 사법협회 기관지인 법학계의 편집과 조선변호사협회 회장을 맡는 등 당시 법에 무지했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 교육 활동을 벌였다. 이후 법학교수 활동을 인정받은 김병로는 강사 활동으로부터 3년이 지난 1919년 4월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하지만 판사에 큰 뜻을 두지 않았던 김병로는 1년 뒤인 1920년에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비록 조선인이기에 변호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으나 법학교수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이는 무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한 덕분이었다. 그렇게 변호사로 개업한 김병로는 그동안 품어왔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변론이었다. 변호사로 개업한 김병로는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는 수많은 독립운동과 사회운동 관련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김병로는 최대한 많은 사건을 수임하려 노력했다.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시민의 회원들이 체포된 배고인 사건과 과중한 벌채 단속비에 시위를 벌인 농민들이 구속된 단천 농민조합 사건, 독립운동 탄압 목적으로 제정된 치안유지법 관련 사건들과 순종의 장례식에 발생한 60만세 운동 등 100여 건이 넘는 사건들을 변호했다. 그리고 김병로는 이들 사건 변호를 모두 무료로 수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확실한 무죄 및 감형을 위해 김병로는 허언, 이승우, 김용무와 같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형사공동연구회를 조직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보수를 활동자금으로 쓰는 대신 소속 변호사들이 독립운동을 무료로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덕분에 김병로는 수입에 대한 걱정을 덜고 여러 사건들을 무료 변론을 할 수 있었는데 김상욱의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과 2차 의열단 사건, 박헌영의 조선공상당 사건 등을 형사공동연구회가 변호했다. 이처럼 김병로는 독립운동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27년에 김병로는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는데 이때 그는 전북 지역의 소작 조건 개선 운동과 갑산 화전 민 항일 운동 등의 진상조사 및 농민 관련 사건 변호를 자주 맡았다. 이는 당시 법률을 배우지 못해 제대로 된 변론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조선인 소작농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또한 실력 양성운동을 지지하여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조선교육협회 창립, 물산장려운동 등에 참여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승패와 상관없이 열성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태도와 활발한 사회운동 참가 덕분에 김병로는 법정에서 유조리 최열렬, 즉 조리 있고 열성적으로 변론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민권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후 김병로는 1929년에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겸 회계장이 되었으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조사와 변호를 위해 광주에 파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간회가 일제의 잔악성을 알리기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한 사실이 발각되어 간부들이 대거 검거당하면서 김병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졸지의 위원장이 되었음에도 김병로는 타격을 입은 신간회를 재건하려 노력했으나 점차 심해지는 일제의 탄압과 좌, 우익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1931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렇듯 이념 갈등으로 인해 독립단체가 해체당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김병로는 독립운동 변호와 법정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때 김병로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보성 전문학교를 지인인 김성수가 인수하도록 알선하여 훗날 학교가 고려대학교로 승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대부터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군주도로 위안소를 창설하는 등 일제가 점차 군국주의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김병로의 활동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 총독부에 의해 사건 변론을 제한받는 것을 시작으로 창씨 개명을 요구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변호사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김병로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라 자부하면서도 군부에 의해 헌법과 사법권이 무시당하는 일제의 현실은 김병로에게 변호사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만들었다. 결국 지속된 일제의 탄압과 일본 법률에 대한 환멸로 1932년에 김병로는 경기도 양주군으로 낙향해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이 시기 김병로는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해결했는데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창씨 개명은 물론 일제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이렇듯 김병로는 부조리한 현실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후 13년 뒤인 1945년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일제의 패전으로 한반도가 해방되어서였다. 광복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들은 김병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보탬이 되려 했으나 조선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이내 반대 의사를 보이며 합류하지 않았다. 대신 1945년 9월에 보수주의 정당인 한국민주당이 창당하자 김병로 역시 이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때 강경 보수주의였던 다른 당원들과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었는데 대다수 당원들과 달리 김병로는 좌우 합작을 주장했으며 토지의 무상 분배를 요구했다. 비록 반공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타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좌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으며 때문에 양측에서 김병로는 온건하고 대화가 가능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토지 무상 분배를 주장한 건 역시 사상에 관계없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소작농들의 처우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김병로는 동료 의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으며 결국 좌우합작과 토지개혁의 소극적인 당의 태도에 반발하여 1946년 10월에 한민당을 탈당했다. 탈당한 이후로도 김병로는 좌우합작과 토지개혁 주장 그리고 법률 활동을 이어갔다. 1947년에 미군정에서 한국 정부로 이양하는 과도기인 남조선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을 맡았으며 김규식, 여운형 등 좌우파 인사들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1947년 7월에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10월에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김병로는 분단이라는 현실과 직면하고 말았다. 이렇듯 단독 정부 수립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김병로는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이후 1948년 8월 6일에 김병로는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은 김병로의 대법원장 임명에 부정적이었는데 평소 좌우합작을 주장했으며 자신과 대립하던 김규식 개파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인의 적극적인 요청과 국무회의의 만장일치로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김병로의 강직함과 공정함은 여야를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병로는 1년 뒤인 1949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친일파의 재판과 판결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족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막중한 작업인 만큼 김병로는 이에 신중함을 기했는데 이때 그는 반민족행위자 척결이 민족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친일파들을 정부 관료로 재등용할 필요성을 느낀 이승만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친일파 청사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1950년 6월 6일에 득경대의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함께 단체가 해산되자 김병로는 공개적으로 이승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김병로는 대법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반민특위 해산에 결사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끝내 반민족행위 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소 중인 사건들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반민족행위 처벌법 역시 폐지되고 말았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포부를 안고 김병로는 대법원장직을 맡았지만 다시 한번 정치 논리라는 현실에 가로막혔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이 짓밟힌 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고통 또한 그를 덮쳤다.
반민특위 문제로 이승만과 갈등을 빚던 1950년에 골수암이 발병하여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 성치 않은 몸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정인 담양에 있던 아내가 인민군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전시인 1952년에 이승만이 재선을 위해 야당 의원 50여 명을 내통 혐의로 헌병대에 연행한 부산 정치 파동 사태가 발생하자 김병로는 폭군이 정당한 법치를 가장해 입법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뜻을 강요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자유당 정권에 반대되는 인물이나 단체가 기소당하는 일이 속출하자 김병로는 외압으로부터 대법관들이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병로의 비호 덕분에 정권에 기소된 이들이 무죄를 받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승만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때 김병로는 불만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병로에게 있어 사법과 재판의 독립성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신념이었다. 때문에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도 김병로는 의족을 짚으며 법원에 출근할 만큼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 이후로도 김병로는 임기 내내 정권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1949년 6월에 발생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국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당의 공작원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김병로는 이들에게 징역 3에서 10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주었고 이는 이승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1956년에는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구속된 김선태 의원을 석방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김병로가 정권과 대립하면서까지 소신을 지킨 덕분에 그의 임기 동안 사법부는 균형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외에도 김병로는 반공주의자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는 국보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에서 온 악법이며 기존의 내란죄나 외환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생각했다. 이와 같이 정권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승만은 1956년에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사법관들은 유례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에 김병로는 그 자리에서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자신과 대립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는 김병로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존중했는데 한 번은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은 잘 계시는가 하고 김병로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있었다. 이처럼 김병로는 정권의 외압에도 굽히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켰으나 이후 1957년에 71살의 나이로 정년 퇴임했다. 이때 그는 사법부 직원들에게 부정을 범하느니 굶어 죽는 것이 수만 배 정의롭다며 강조한 뒤 정부에 공무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10년 경력의 법관들도 쌀 세가마니를 받고 밤잠 없이 일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나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은 이상이에 불평하거나 탐을 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대법원장직에서 은퇴한 이후로도 김병로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1958년에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없애려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으며 1년 뒤에는 정부가 경향신문을 폐간하자 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는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싣기도 했다. 이후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자 재야 정치 인사들과 함께 건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열린 제5대 민의원 선거에 자유법조단 대표로도 출마했는데 이때 별다른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낙선했다고 한다. 이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김병로는 동아일보를 통해 박정희의 민정참여를 반대하는 글을 실었고 야당 지도자들과 군정 종식을 요구했다. 이미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물러났음에도 김병로는 전과 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정치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자 김병로는 야권 통합을 위해 다시 정치에 뛰어들었다. 1963년에는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여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야당 통합과 대통령 단일 후보 조정 작업을 맡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단일화가 여의치 못하고 간장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결국 김병로는 정계를 은퇴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이미 77세의 고령인데다가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다. 결국 김병로는 정계에서 은퇴한 지 1년 뒤인 1964년 1월 13일에 서울 중구의 자택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향년 78세의 나이였다.
사후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사법권의 독립과 법전 편찬에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긴 그의 죽음을 사회각계 인사들이 추모했으며 그의 시신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선열묘역에 안정되었다. 김병로. 그가 대한민국 법률에 남긴 흔적은 크거나 막대하다는 말로 정리될 수 없다. 그는 삼심제도와 같은 사법의 기초를 다졌고 조문을 직접 작성했으며 법전에서 법복에 이르기까지 사법행정의 기반을 정립한 한국 사법의 아버지였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은 일본의 법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김병로는 이에 한계를 느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의 민법에만 존재하는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인 남용 금지를 제정했으며 형법에는 선고유예, 몰수, 자격정지, 간접정범과 같은 독창적인 규정들이 김병로의 손에서 탄생했다. 특히 신금마다 제한기간을 규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법구조를 개편했고 이는 피고와 원고 모두 빠르게 재판을 마치고 생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김병로는 일제시기 변호사를 지내면서 피고인의 인권 유린을 숱하게 경험했고 때문에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인권보장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검사와 판사가 같은 높이에 배석하여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주던 기존의 배치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현대식 좌석 배치를 고안해냈다. 그 개인적으로도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을 몹시 혐오했기에 아내를 인민군에게 잃었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처럼 정교하고 효율적인 법체계 확립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던 그의 사고방식, 정권의 외압에도 굽히지 않는 그의 소신 있는 행보는 갓 독립한 신생국인 한국의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뿌리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성치 않은 몸으로 의족을 짚으며 법원에 등원하면서까지 김병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 덕분에 법이 정치에 좌지우지당하지 않는 법치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법원 역시 그런 김병로의 위상을 알고 있기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그의 호를 딴 모의 변론대회인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부정을 범하느니 굶어 죽는 것이 낫다는 청렴함, 아내를 인민군에게 잃었음에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에 대한 열망, 정권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을 지킨 그의 삶과 행보는 오늘날 수많은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